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광일의 입은 검찰 대학살 추미애가 졌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불과 두어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2,000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의 검찰 인사 대학살에 국민들께서 그만큼 분노하고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전직 외교관을 지내신 분, 현재 김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 지방에서 문화사업을 이끌고 계신 분, 국제적으로 고전악기를 거래하고 있으신 분, 이렇게 설렁탕집에 모였었는데요. 정치와 검찰에는 아무 관련도 없으신 분들인데도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인사 학살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를 넘어서서 울분을 토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은 고집불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를 거의 들으려 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지금 정권은 내로남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집값을 잡겠다며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을 해놓고 자기네는 강남과 분당에 2~3채씩 갖고 있었고 흑석동에 35억이 넘는 건물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정권은 막무가내 후안무치 안면몰수 그런 측면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검찰 인사 폭거를 지적한 곳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김광일의 입은 지금 정권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우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검찰 인사 대학살 다음 날 청와대 고위 인사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서 자기들이 임명한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총리는 검찰청법 34조 제1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청와대가 만들고 법무부에 내려보낸 인사안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의견을 내라니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6시간을 기다렸다느니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느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추 장관은 명을 거역했다 이런 왕조시대의 용어를 사용합니까? 이것은 검찰 인사 대학살을 항명사건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교묘한 언어 쓰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이란 무엇입니까? 항명을 한 검찰총장에 대해 불신임 절차에 돌입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신임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먼저 검찰총장에 대해 사무 감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총리가 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습니다. 법이 정한 법무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감찰을 하라는 뜻이죠. 감찰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네, 바로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한마디로
추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명을 이유로 불신임하고 해임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는 7년 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감찰을 받은 적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도 항명 비슷했던 셈입니다. 지금 정권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은 항명 전과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또 열면 개전의 정이 없는 누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검사를 가중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을 비겁하다고 하는 이유는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 국민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정권은 윤 총장에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목소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이낙연 총리도 유감스럽다는 말로 애둘러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아랫직원인 검찰총장을 협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협박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보인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했다느니 오만방자하다느니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회의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더 이상 은근짜하게 여론을 떠보거나 간을 보려고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제 떠날 사람인 이 총리의 입을 빌리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파면 절차에 들어가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고 싶다고 국민들은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한 뒤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난세 영웅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 진가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전쟁이 비견되는 위기 상황으로 나라가 수렁에 빠지면 그 진가를 드러내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여론은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수출무역, 안보, 복지, 일자리, 원전정책, 방역 대책 그 어떤 것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부국 강병에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이라고 이 여론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전임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징계위에 회부되고 지방으로 좌천되어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원칙론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나 오히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실하겠다는 자세로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은 그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받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오든 헌법주의자, 꼿꼿 검사였던 윤석열을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일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관심 없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 총장이란 반응입니다. 인기가 좀 올랐다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윤 총장의 모습이 오히려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댓글은 이순신 장군, 박정희 장군, 윤석열 장군은 동급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을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바늘에 올랐다고 주장한다기보다는 그런 영웅들에게 견주고 싶을 정도로 윤 총장에게 기대를 건다는 뜻입니다.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여론은 이순신 장군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 죽음을 적에게 아리지 말라 했던 것과 같이 윤석열 총장도 기록에 남을 명언을 했는데 그것은 내 이름을 빼달라 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빼달라 이 말도 자꾸 인구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의 바람대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윤 총장의 이름을 빼게 될까요? 윤 총장의 뜻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그것은 윤 총장의 바람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대검은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갤럽은 자유응답 방식이라 대검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후보군을 만들어 놓고 그중 한두 명을 고르라는 객관식이 아니라 당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보라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인위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일보 여론조사의 2위로 발표되기 이전에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가라는 설문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은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7위에 오르기도 하고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 총장이 무서운 상승세라는 점입니다. 검찰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다는 자세, 내 이름을 빼달라는 자세에 대해 역시 멋져요 라는 반응, 이런 비슷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 총장이 섣불리 정치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고 오로지 꼿꼿 검사로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빼달라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론은 각 개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자연현상이다. 본인 생각과 관계없이 계속해달라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20%대로 물러선다면 집권 세력들에 대한 지지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폐렴의 여파, 그리고 연입한 인재들의 성폭력 의혹 등 여러 가지 스캔들이 겹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20대 여성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게는 어떤 일이 전개될 것입니까? 언론계의 선배 한 분은 윤 총장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라는 진흙탕 속으로 휩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선배는 검사의 일과 정치인의 일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의 파도를 거스르는 어떤 정치 원칙도 있을 수 없습니다. 1992년 이탈리아에서도 안토니오 피에트로 검사가 이끄는 하얀 손 운동, 즉 많이 뿔릴 때의 운동이라는 검찰의 부패 추방운동이 전개되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2,993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에 상전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으며 많이 뿔릴 때를 이끌었던 피에트로 검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가리발디 장군과 피에트로 검사를 같은 판열에 놓고 칭송했었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0.8%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윤석열 총장의 이름은 계속 호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 30%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20%를 돌파하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윤 총장은 어차피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의해 손발이 잘리고 팔다리가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혈혈 단신이나 같습니다. 비위적으로 말했을 때 윤 총장에게 남아있는 12척의 배는 전국으로 흩어진 수사팀에게 다시 출장 명령을 내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사태에 대한 재판과 공소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면 윤 총장은 저에게는 공소 유지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총선 이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이낙연 전 총리에 근접하고 역전하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삼 사람인 이룰성 범호.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차례로 와서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결국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사람이 말할 때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부인하다가도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드디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라고 할수록 나도 모르게 호랑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곧 어흥
하고 나타날 것 같기 때문이지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호랑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당 쪽 의원들이고, 그 호랑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여당 쪽 사람들은 본인들도 믿지 않고 설마 했겠지만 세상 일은 묘하게 돌아가는 법이어서 정말로 윤석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나쁜 의미에서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다. 오늘 한 신문 칼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달 출범하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누구냐고 물어봐라. 윤석열 석자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우리에겐 어느새 이런 프레임이 생겼는데 그런 공수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칼럼은 역으로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을 치려고 했던 공수처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가 그러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진정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말한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 둘 다 민변 출신입니다. 둘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지요.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윤석열 총장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그는 윤석열 총장이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 자문단에게 검토하도록 의뢰한 것을 두고 뻔한 술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인사 1호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과 수사 자문단을 두고 본인도 관여돼 있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거론한 김용민, 김남국, 최광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은 모두 조국 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나 조국 씨에 의해 발탁되고 인사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벌벌 떨 만큼 날카로운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윤석열 총장 대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보이십니까? 그건 역시 잘못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엑스트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윤석열 사단을 참치 해체하듯 해체하고 최측근 참모들을 전국 각지로 하방시키고 장관과 총장 사이의 인사협의 관행을 단박에 폐기하고 검찰대 요직을 호남 검사들로 싹쓸이하게 해서 정권 측 지지 기반으로 물갈이한 것 이런 등등은 다 맞지만,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맞상대가 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오히려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정치란 대척점끼리 움직입니다. 한국 정치 에너지는 양쪽 끝에서 발생합니다. 마치 N극과 S극처럼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저쪽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검찰 총수 윤석열과 청와대 주인 문재인은 서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무려 4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한 번 가동된 공소장은 멈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원치 않았는데, 심지어 김종인 야당 비대위원장도 원치 않았는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 성원하는 국민들도 차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문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이 계속된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윤 총장에게 퍼부었던 프레임과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말해 공수처의 저주가 되어 윤석열 대선 후보 1호가 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어렴풋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치의 특성을 알고 보면 결국 이쪽 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 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등장하는 입들, 이 마우스들은 모두 엑스트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고마워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권의 오너들은 속성상 절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확실하게 잠재우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검찰 개혁이고 뭐고 다 허울 좋은 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문 대통령이 봤을 때 추 장관은 대통령이 40번이나 거론된 울산 선거공작 공소장을 막지 못한 무능한 장관일 뿐입니다. 정치 오너란 그런 것입니다. 정치 오너는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추 장관일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젯밤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추 장관은 지금 사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프레임은 절대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언젠가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는 무대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남는 사람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윤 대통령 후보 만들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권 카드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 네, 다소 시큰둥해 보이지만 사실은 음미할 대목이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공론화했던 가장 커다란 입을 가진 정치인은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의, 즉 윤석열 총장의 목에 방울을 달까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 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가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이다. 진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말했던 엑스트라를 쥐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고양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일제히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이해찬은 노련합니다. 앞서 말한 칼럼에 한 전직 검찰총장이 인용됐는데, 여기서 말한 엑스트라를 그분은 끈앞을들이라고 했더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을 왜 못 자르겠어? 후폭풍이 두려운 거지. 이건 법치와 권력의 싸움이야. 법대로 수사하는 걸 단죄할 명분은 없지. 그러니 끈앞을들이 앞에서 동뜨고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잖아. 네,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 그의 앞에서 충성 경쟁하듯 끈앞을 노릇을 하고 있는 엑스트라들. 그러나 결국 영화가 끝나갈 때쯤이면 엑스트라는 사라지고 오케이 목장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한쪽에는 헌법주의자 윤석열이 있고 다른 쪽에는 권력이란 이름의 정치 보스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정치적 촉수가 아주 민감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선생님입니다. 엊그제 대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대선은 김경수 대 윤석열? 이제 갑작스러운 문자였고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제 약속해 드린 대로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 여야 얼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합동으로 지난 22일, 24일 전국 유권자
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적합도 조사였지요. 결과는 이재명 23%, 이낙연 20%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접전을 오차 범위 내에서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는 점이지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한 가지 특징은 이재명 지사가 3개월째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3개월 연속 1위, 이것이 여권 대선 후보군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징은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무르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20%, 이낙연 17%였습니다.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한간에는 인터넷 괴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도참 사상에 정통한 도인이 말하기를 다음 대통령 이름에는 밝을 명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 안주감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여권의 다음 대권 주자로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저녁에 아무 부담 없이 사석에서 얘기 보따리를 풀면 나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사람을 더러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 중에도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형수한테 했다는 쌍욕 의혹, 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 의혹,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해경군 김씨 댓글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등등. 이 보통 정치인이라면 한 개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허들을 무수히 통과해 왔다는 점, 그리고 어젠다 세팅 능력이 다른 어떤 여권 후보보다 탁월하다는 점, 방송 능력,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다른 후보들보다 카리스마가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일요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인은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끼쳤다. 본인 말처럼 나름대로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짚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전문은 그림자 언급 없이 온통 혁신적인 리더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귀감과 용기, 이런 상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튿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짚었던 이낙연 당대표가 머쓱해진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분위기도 이재명 쪽으로 약간은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낙연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빈 곳을 채울 후보로는 정세균 총리를 꼽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정 총리는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특유의 온화함과 외유 내강형 성품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투표로 매년 선출하는 백봉 신사상을 올해까지 15차례나 받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낙연 대표처럼 호남 출신입니다. 전라도와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이낙연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 총리는 매번 50%가 넘는 득표율로 6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그만큼 당내 기반이 튼튼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런 이름들은 결국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는 11월 6일 서울고법 형사 2부가 심리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김경수 무죄가 선고된다면 여권의 대선 후보 진영은 갑자기 요동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업계 전문 용어로 병풍이라는 말을 간혹 쓰곤 합니다. 어떤 중견 정치인이 대권의 포부를 밝혔을 때 그 뒤에 병풍처럼 들러리를 서줄 동료 의원이 몇 명쯤 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보다는 정세균 총리 뒤에 병풍처럼 서주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 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선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다면 김경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설 의원은 100명쯤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자타가 공인하듯 친노 친문 진영의 적자적손입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따진다면 김경수 지사를 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권의 대선 경쟁은 여러 우여곡절이 많겠으나 마지막 남는 사람은 김경수가 아니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권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의 마지막 발언에서 은퇴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로 정치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7월 SBS가 실시한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0.3%를 기록하면서 당당히 야권의 첫 번째 대선주자로 급부상했었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 15.5%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윤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돌연 은퇴 후 국민 봉사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 정치권 인사들과 많은 국민들은 은퇴 후 국민 봉사라는 말을 마치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처럼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대권 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았다.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차를 보여줬다. 지금 야당은 고질적인 인물난을 단비처럼 해소할 수 있는 윤석열 카드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대처 능력 그리고 돌파력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줄곧 투쟁력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윤석열만큼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선수를 어디 가서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거대 정권에 단기 필마로 맞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의 거침없는 답변, 폭발적 제스처, 강렬한 카리스마의 여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과거에 관료 출신으로 대선 레이스에 한껏 기대를 모았다가 중도 탈락한 인사로 고건, 반기문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과거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박 지지자들에게는 윤석열은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인 것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건 막장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바로 그러했던 과거, 즉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의 과거가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 5사람, 즉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5인 원탁 회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반향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혈혈단신으로 맞서서 확실하게 나라에 나아갈 길을 직을 걸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대 윤석열 대결 구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소송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낸 소송일까? 곧 사표가 수리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일까요? 아니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그 외국어대 법학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일까요? 어떤 소송이든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총장이 낸 소송은 상대방이 누구일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입니다. 비록 법적인 소송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자인 만큼 앞으로 법정에서 행정소송으로 맞붙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정당성의 다툼을 벌이게 될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들은 기계적인 표현을 써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맞붙은 추윤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 김광일의 이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고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실세들이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추 장관이 사표를 내고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덕분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문재인, 윤석열, 윤석열, 문재인 이 두 사람의 대결 장면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문 대통령이 비겁하게도 나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제청을 제가 했을 뿐이라면서 마치 오리발을 내밀듯 해왔지만 그리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장관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추미애는 떠나갈 사람이고 무대의 끝까지 남아서 본격적으로 삿발을 맞잡은 사람은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은 어제 저녁 9시쯤 본격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전자소송으로 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까지 접수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윤석열 편입니다. 본안 소송이 2022년 3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15개월 동안 소송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에겐 악몽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쟁점들은 다 땅에 묻히고 오로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당성 다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옳은가, 윤석열이 옳은가, 이것이 선거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20일 전인 지난 12월 1일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소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과 증거를 이번 소장에도 담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5일 징계위원회 2차 심의회의에서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새로운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법률적 쟁점은 소송을 낸 윤석열 총장이 과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 효력을 취소시킨 판결의 결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무 배제 효과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 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네, 이것은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윤 총장의 변호인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처럼 현재 검찰에서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수사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장이 없는 2개월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개월 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에서 사람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 유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투표 판단의 근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하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변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총장 측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프레임이 형성된 것인데 그것은 윤석열 대 문재인, 법치주의 대 내로남불, 이것이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여권의 친문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에게 맞설 생각을 말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지요. 윤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쟁, 이렇게 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 총장이 제발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도 사표를 냈으니 너도 사표를 내라는 것이지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단기 필마로 대통령과 홀로 싸우고 있는 사나이, 그 사람이 윤석열 맞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해본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집권 세력들이 그동안 보여온 탈법과 부당함에 대항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뒤가 되면 그 존재감도 희미해질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차마 현직 청와대 수석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못하고 강기정이라는 전직 청와대 수석의 입을 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직무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입을 여는 순간 법정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서울시장에 나선다는 우상호 의원은 윤 총장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사퇴뿐이다 라고 했고, 홍익표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찌질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들 이러는 것일까요? 대통령에 맞서지 말고 스스로 자결이라도 하라는 것일까요?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쓰라는 노골적인 압박인가요?
가처분 소송을 거둬들이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국회의석의 3분의 2쯤을 장악하고 있다는 오만에 빠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